박병 교수를 모셨습니다. 한 1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주어주느라고 제가 재밌으려고 만든 매거진이 있어요. 인문학자들과 막 떠들어대는 정치로만 소비하면 사람이 소모되거든. 그래서 이제 인문의 창으로 정치를 들여다보자. 첫 시간으로 우리 프로페서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박비영 교수님한테 윤석열의 차이는 무엇인가? 철학자가 해설해주는 윤석열의 차이. 어제 전화해서 전화할길래 물어봤어요. 나 보고 싶어 전화했어? 그랬더니 닥쳐! 자, 얼마 되십니다. 이제 전화. 이걸 준비해야 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연락하겠죠. 오늘 방송 나오고 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그 뜻이 뭘까? 사람들이 정말 자유가 뭔지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에서 그런 책을 아직 주긴 줬거든?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 내용을 몰라. 책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이게 750페이지야. 이걸 어준씨 말대로 하면 읽으려고 산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늑대에게 자유는 사슴에게 죽음일 수 있다. 네, 이거 인상적인 문장이었어요. 이 한마디를 750페이지로 늘린 거예요. 그렇지. 평생에 제가 철학을 연구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진 모토인데 자유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폭력을 최소화하는 게 있을까?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자유를 최대화하면서 곧 폭력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자유가 늘어나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성찰해서 늑대도 자유롭지만 사슴에게도 자유로운 기능이 있을까? 근데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늑대의 자유라서 사슴들에게는 죽음이 되는 거다. 그렇죠.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우리가 반성해보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는 확정 판단이 아니고 가음 판단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은 신림동 주변에서 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앉아서 고통스럽게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관찰하는 사진. 국민의 고통을 관찰하시는 거거든요. 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죠. 저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성, 감성,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날 물이 차서 반지하에 있던 가족이 못 빠져나오고 죽었잖아. 거기를 구경하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찰자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영역이 있고 참여자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물은 100도씩 끓는다 할 때 내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관계없잖아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런 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말하다가 중간중간 계속 이해했어? 어진 씨가 가끔 눈빛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 진짜.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참여자적 관점이라고 해요.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때 국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관찰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참여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기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현실이 변하거든요.
그렇지. 그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관찰을 하고 계세요. 그래, 철학자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길이 남을 사진이라고 해. 더군다나 이걸 대통령실에서 홍보용으로 사진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죠. 자기들끼리 못 느낀다는 거거든. 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바늘로 이걸 흡치잖아요. 이렇게 내 몸이 아니어도 손으로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이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바늘이 들어와서 피가 질질 흘러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자유란 뭘까? 이분은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 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어. 극빈 생활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철학자, 나 배웠어. 잊어버렸어.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자유를 몰라. 가난하고 무지해서. 조선 사람들도 했어요. 자기 감정을 일본에 이입한 거예요. 제국주의의 가장 큰 무서운 무기는 뭐냐면요. 프란츠 파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국주의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제국주의자의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백인이 흑인들한테 가져온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흑인이 백인의 눈빛으로 흑인 스스로를 관리, 감독,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조선은 아직 개돼지야. 아직 자유를 몰라. 실제로 개돼지란 표현을 썼어요. 개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문명화 시켜줘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자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런 자유는 원래 자유는 권리예요. 누구의 권리예요? 모두의 권리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여자냐 남자냐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불교냐 관계없이 사람이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갖는 권리예요. 그게 기본권이고 인권이란 말이에요. 기본권이란 말은 법적 용어고 인권이란 말은 도덕적 용어예요. 아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는 권리인데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주고 저 사람한테는 주지 않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유는 뭐냐면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선택할 능력, 자격으로서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말이죠.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격정적으로 저항해서 만들어 온 개념이에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권리예요. 누가 자격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누구도 이분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예요. 이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현대의 정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이론은 끝났다. 평가가 끝난 끝났어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죽었어 이 사상은.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요? 좀비. 그래서 오늘 세계적으로 이분의 자유주의를 가리켜서 좀비 자유주의라고 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할 능력 혹은 자격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좀비. 좀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좀비란 얘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확정 판단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취임사를 보자고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꼽혔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어와 수어를 바꿨어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 이 말을 단순히 그냥 자유는 번영입니다. 그러면서 번영은 자유입니다. 말 돼야 안 돼요. 물리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피해야 되는 오류예요. 사과는 과일이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과일은 사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핵심적인 논리는 자유가 번영이란 말일까요? 번영이 자유란 말일까요?
번영을 자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만 또는 이미 번영한 사람들에게만 자유가 주어질 권리가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학자 맞아. 박수. 자, 과일은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가 과일인 거예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과일은 사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번영을 이룬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정치. 즉, 힘 있는 사람, 이미 번영을 이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자유만을 극대화하는 정치를 1년 동안 하셨다. 좀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봐요. 예, 예. 이분의 자유주의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능력주의와 결합됩니다. 이준석 씨가 말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뿌리로 가보면 뭐가 있냐? 예.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버트 스펜서. 혹시 몰라서 영어 원문을 찾아서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아이고, 예, 예. 직접 있죠?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은 사회적 다윈주의자예요. 초창기 진화론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에요. 한 말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중년한 3년을 두고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둬야만 하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보편적 인류의 이익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이처럼 가혹한 죽음조차 은혜가 넘치는 일을 보아요. 이 능력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되는 능력에 따라서 죽을 죽고 살론만 살았을 때 그들끼리만 완전하게 동등한 자유를 추구한다. 이게 능력주의와 자유주의 결합이에요. 이렇게 결합해서 탄생한 정권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어디 가신 거예요? 원전에 가신 거예요. 탈원전을 폐기하는 문제,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돼요. 국민 전체가 함께 결정해가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찬성하든 반대도 관계없이. 근데 이분은 결단해버려요. 이분에게는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소통, 참여로서 자유가 있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알겠어요? 잘나고 하는 것 때문에. 허락! 보통 사람들이 자유, 간섭하지 말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란 말은 처음 어디에 생겨났을까요? 고대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는 시민이 있고 자유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또는 집단이 나에게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의미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참여와 회의와 소통이 곧 자유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유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의미로서 자유, 소통과 참여로서 자유는 없으신 거예요. 이런 분에게 자유가 뭘까요? 자기와 자유를 정치적으로 일치시킨 분이에요. 자기가 자유의 화신이에요, 지금. 네. 이걸 정체성 정치라고 해요. 이걸 심지어 신자유주의, 네오콘,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정체성 이것이 정치가? 정체성인 거죠. 정체성 정치는 자기와 특정 이데올로기를 일치시키고 화신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적을 지목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다. 이런 말을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뒤집어서 정치란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전쟁이다. 이 말의 뿌리로 가오면 자유의 적을 적시하고 그들을 싸우자고 깃발을 듭니다. 정치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칼은 대한항공인데 나가야지 그 정도는. 칼 슈미트. 그렇지. 박수 쳐줘요. 갈수록 다 하는 거야. 이들이 말하는 자유의 정치가 뭐냐? 허망호 정치. 그러면 누구를 적으로 표시할까요? 아베가 계속 적으로 표시한 사람이 누구죠? 소수자예요. 이때 소수자는 하면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이에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약자예요. 이 적을 적시해서 혐오를 불러일으킨 정치, 칼 슈미트 정치고 나치의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대통령의 주변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이런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엔 실외 날씨만큼 실내 날씨도 중요하니까. 슈미트 정치고 나치의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대통령의 주변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자유주의, 능력주의가 결합된 사고방식. 다른 한 축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축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안보실?
안 할래. 칼 슈미트는요, 자유주의를 민주주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도 히틀러는 자유를 위한 캄프, 대독일 자유투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독일어로 나와 있는데 못 읽죠? Gross Deutsche Freiheitskampf, 대독일 자유투쟁. 왜요? 그로스가 크단 말이에요. 그로스 도이츠 독일, 대독일, 프라이하이트 프리덤 자유, 캄프 전쟁 또는 투쟁. 요거 쭉 발음해줘봐. 이분이 네 그로스 도이츠 프라이하이트 캄프.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 있어,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디서 프랑크푸르트? 오, 발음 어때요, 발음? 발음이 좋았어요 하잖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니. 히틀러가 나의 투쟁 앞에 왜 붙였어요? 자유투쟁. 자유가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의 폭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치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자유를 키울 때 폭력이 되는 게 둔감하다? 그럼 뭐죠? 그건 정치가 아니라 지배예요. 그 길을 대통령이 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 각오는 있어? 좋은 표현이야. 그거는 있어. 쭉 가고 있는 거야, 그걸로? 조금 더 공부해볼게요. 공부 얼마나 더 할 거야,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자유민주주의란 말 쓰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독일 헌법에 있어요. 독일은 왜 그랬냐? 나치가 자유와 민주를 분리시켰어요. 전후에 나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거예요. 다른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지만 참혹한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독일 사람들이 합의해낸 거예요. 왜냐면 민주 안에 이미 자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치는 자유를 분리해냈거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민주에 이미 자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유라는 말을 덧붙여서 강조한 것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계시네? 누구예요? 유신 헌법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뭐 했어요? 항상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투쟁을 좋아해? 지금 한 기칠 때 됐잖아요. 투쟁할 때 즐거워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지금 즐거움을 위해서는 월말 김어준을 드려야 되네. 월말 김어준 들으면 즐거워요. 에너지가 쌓이지. 아, 4.19혁명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병세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다시 이 와중에도 적을 적시지 않는다. 이 자유는 나의 정체성이야. 나의 적은 곧 자유의 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내가 자유의 현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의 반대자들은 자유의 적이야. 적이죠. 그러면 나도 자유의 적이네? 제가 유럽에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 가서. 그 독일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나는 진보적이다. 라는 말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쓰는 거예요. 진보적이란 말을. 유럽이나 독일에서 나는 좀 진보적이야 할 때 뭐라고 해요? 자유주의자. 리버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보적이란 말이 유럽에서는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 이런 분이 진정한 자유주의자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자유의 적이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위대하게 느껴질 거야. 그렇지.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자유라는 위대한 가치에 반대하는 사라져야 할 것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쟁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 망치가더라. 압수수색. 아침 국민의 눈빛 보세요. 그럼 투쟁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 날 술에 안 취하셨으면 그다가 눈빛이 아주 강렬해요.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 갈수록 그래요. 보세요. 갈수록 투쟁이 잘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 눈빛이 강렬해져요. 이분의 눈빛을 그나마 부드럽게 해주는 분이 우리 여사님이세요. 집에서 위로를 받나 봐. 아니 지시를 받는가?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친구요. 친구란 없다네. 적이요. 적이란 없다네. 뭐가 있다고요? 아, 니체. 그렇지. 박수.
뭐 셋 중에 하나야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알면 해방한 거예요, 철학. 친구요? 친구는 없다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전해져 와요. 그 말을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친구요? 친구란 없다네. 죽어가는 현자가 말했다. 그런데 나 살아있는 바보는 이렇게 말할래. 적이요. 적이란 없다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라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국가를 지키려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한테도 친구라고 해야 돼요. 친구도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해야 돼요. 근데 이분한테는 뭐가 없어요? 함부로 적을 적시해버려요. 국가적인 문제에서 적을 적시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난번 미국에 가기 전에 그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얘기하고 미국 가서 만약에 포탄을 러시아에 준다고 사인하고 온다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가 대한민국에서 한 일본 수단이었잖아. 저는 그렇게 봤고 그게 정말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최대 위기였다고. 세계 인기에서 가라사이치. 적들에게 보는 자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보다 친구를 볼 때도 저는 얼마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을 볼 때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에 진리지. 윤석열 대통령 내가 뭐라고 권리적은 누구라고 막 적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를 그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거든. 적을 적시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자유사상이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유주의자 공동체의 원 자유를 자기의 마음과 정신 일치시키고 아이덴티티 전문 용어예요. 정치학에 쓰는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래. 좀 멀리 떨어지니까 이상하긴 하다. 바로 코앞에서 만날 얘기하다가 오늘은 손님을 와가지고 내가 많이 들어주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웬일이야? 미국 가서 도장 안 찍은 건 천만다행인데 왜냐면 쫄았거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이 새끼가 씨발 이렇게 나온 거야. 자기는 그냥 정체성 정치? 자기는 멋있는 줄 알고 말했거든. 이번에는 시스템이 작동한 것 같아요. 옆에서 소곤소곤 하던 애들도 이거 아, 씨발 감지했거든. 그치 러시아에서 전쟁하려고 그러냐 니네? 그리고 감지했어. 야 이거 폼 잡다가 죽겠다 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정체성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유보했습니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 문제에 대해 자학하지 않으면 위기는 되돌아온다. 걱정입니다. 자유의 투사로서 나쁜 놈들을 막아내는 그런 슈퍼 히어로로 본인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다는 걸 아는 미국과 일본이 계속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 걸 다 챙겨가잖아. 하루가 너무 좋아. 정체성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강대국이면 세계가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게 국가 지도자일 경우는 국가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아는 강대국들이 이용하겠죠. 이용해 먹고 뽑아먹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 잘 뽑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나는 자유의 화신이기 때문에 말하잖아. 일본하고 미국 만나면서 계산하지 않는다고. 누구 맘대로 그 이익을 포기하라고 그랬어. 국익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보낸 거지. 내 맘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분은 자유의 성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도 지금 자유의 성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도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기묘한 분양이 있었잖아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회도 못 달게 하는 거? 여기 달았던 리본.